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MC가 쉬는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작하겠다고 그러니까 화장실 갔어요. 너무 마렵다고. 화장실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아니, 웃음꽃. 네. 스마일 플라워 그 인스타그램 계정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치, 요새 내가 거기 뭐 이렇게 올렸길래 뭐 사람들 맞아요. 난 장난으로 가수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라이크를 누른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이거 이석준 아닌가 해서 그건 필립이 했을 거예요. 필립이 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이 관리하지 않아요? 필립이랑 저랑 둘이에요. 그래? 네. 전에 다른 분이 한 번 있었는데? 은지 씨가 하나? 아니, 어떤 음악 쪽에 글 쓰는 남자분이. 그 SNS 관리는 안 해요. 그렇구나. 다른 거 같이 도와주고 네. 있어요. 맞아요. 구인 광고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써놓고 구인이 될까? 진짜 그 단체에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미래를 맡기기가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각오해라. 진짜로 진짜로 할 사람만 와라. 왜냐면은 진짜 지원이 그러니까 되게 디자인 스튜디오처럼 올렸었는데 지원이 진짜 많은데 또 이제 그 면접 보고 싶으신 분은 잘 없더라고요. 결에 맞는 사람들이. 네. 그만큼 인력 구직난이 심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인 구직이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부류가 있는데 또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이제 보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회사는 특히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결이 맞아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둘이 하려고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첫 번째 기사. 네, 첫 번째 기사. 서구형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패션 포스트고요. 최수환 기자님입니다. 제가 좀 하이엔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로로피아나가 변화를 위해서 CEO를 교체한다라는 기사이고요. LVMH 그룹이 로로피아나의 새 CEO로 크리스찬 디올의 데미안 버트랜드를 선임했다라고 하네요. 디올에 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로로피아나를 이끌던 파비오 안젤란토니오가 5년 만에 퇴임하고 새로운 경쟁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선대요. 근데 쭉 이렇게 읽어보면 LVMH가 로로피아나를 2013년에 인수를 했어요. 인수한 거 알고 있었나요? 몰랐어요. 근데 좀 됐네. 그런데 이제 파리, 에비뉴 몽테뉴, 에르메스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도쿄 긴자 이런 데 내면서 막 이렇게 패션 중심에 들어가겠다, 보테가 베네타 하겠다, 약간. 근데 별로 바뀐 거 자체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성장세가 급락했대요. 기사에 따르면. 그래서 로로피아나 역시 오프라인 점포 대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로로피아나의 보수적인 브랜드 방향은 나이든 부유한 쇼핑객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코로나 이후 그들을 점포로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면 다 돌아오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무서워서 안 나오신 거 아닌가? 밖에? 로로피아나 브랜드가 있고 맞아요. 패브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는 이제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로서는 보면 최근에 로퍼가 있어요. 그 밑에 하얀색 고무로 이렇게 깔창되어 있는 그게 조금 히트 아이템처럼 제 주변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녀가 좀 많이 신는 편이고. 제 아는 동생 중에 이제 로로피아나 코리아에서 이제 영업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요즘 연락 안 하죠. 연락 안 하죠. 좀 돼가지고. 근데 그 친구 보니까 하는 일이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이제 라사집에다가 원단 납품하는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메이저 비즈니스는 원단 쪽에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브랜드의 어떤 아카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다 되게 좋은 브랜드인데 그렇죠. 사실 가격이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최고급의 어떤 소재들을 사용하니까요. 고무 깔창 로퍼고 그냥 되게 거의 민자수로 생겼는데 거의 돈 100만 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 새로운 CEO로 선임을 10월 29일자 기사니까 최근에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브랜드가 그래도 최근에 쇄신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게
바로 얼마 전에 그 후지와라 히로시랑 같이 캡슐 컬렉션을 냈어요. 그래서 로로피아나 피처링 히로시 후지와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 피처링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그 히로시 후지와라 히로시가 뮤지션이면서 프로듀서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감각으로 조금 넣지 않았을까 싶었고 이 컬렉션 나오고서 번개 넣지 않았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안 이거- 봤지만 번개 넣었을 것 같은데. 이거 윤수 형이랑 저랑 둘이 했을 때 이 기사를 얘기했는데 진짜 욕했거든요. 혹평을 막 졸라 해요 우리가. 저는 근데 좋아하죠. 반대로 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기존 고객들이 있잖아요. 기존 고객들 극보수 고객층 그리고 그들한테는 거의 홍준표지. 이 정도의 어떤 터치가 들어간 것도 이제 완전 초진보적인 어떤 색채를 띈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후지와라 히로시는 어쨌든 간 맨파워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협업 같은 것들이 사실 협업이 요새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좀 이러한 좀 노쇠한 브랜드한테는 좀 필요하다.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요즘 디올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패션도 그렇고 보통 이제 화장품은 되게 잘 됐었는데 패션은 좀 지지부진하고 그랬던 그쵸. 브랜드였어요. 약간 디올 옷만 떴을 때 제외하고는. 그런데 지금 여성 디올이 그 백들 위주로 해가지고 매출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역시 그리고 화장품도 거의 샤넬급이 지금 매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디올에서 누군가 뭐 역량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는 LVMH에서 힘을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히올 브랜드들 다 적재적소에 인력들이 들어가 있고 뭐 디올도 그렇고 뭐 그런데 그 보면은 이제 아픈 손가락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네. 로로피아나. 네. 그래서 티파니는 인수 실패했죠. 안 했지. 아무튼 그래서 좀 근데 로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캐시카우가 이제 B2B였었는데 이제 그 B2B 사업이 점점 매출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이제 인더스트리 자체가 그쵸. 썩음썩음하니까. 그렇죠.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좀 이제 마탱이가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신사업을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체질 개선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참 이 썩음썩음하던 그 해지는 그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저는 또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단으로서의 로로피아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매력은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그쪽 인더스트리에서는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력 쪽으로는 제냐보다 나아요. 그렇죠. 제냐하고 거의 투탑인데 근데 기술력으로 놓고 보면 제냐보다 낫지.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도 또 급이 있어가지고 더 하이엔드도 물론 있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약간 롤렉스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원단이면서 또 뭐 이렇게 크게 흠잡을 데 없이 나온다고 할까?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소싱에 있어서도 로로피아나가 가장 큰 어떤 그 럭셔리 섬유 세계의 어떤 그 체인을 갖고 있고 동시에 뭐 스톰 시스템 같은 거 보면은 여전히 저는 정말 뛰어난 그런 기술이 반영된 최고급 원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원단으로 만든 그 트렌치 코트를 하나 샀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정확하게 그거예요. 울로 만든 방풍 잠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고 울 가공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로로밖에 없을 거예요. 광풍뿐만 아니라 방수도 되고 되더라고요. 물인데. 울이니까. 나름 로로가 그러니까 그 원천 기술도 좋고 인프라도 되게 좋은데 이제 그 트렌드에 이제 안 맞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 타겟이 아예 달랐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이제 그 트렌드를 이제 맞추려고 이제 저런 어떤 후지와라 히로시를 영입을 그 제휴를 하거나 이제 새로운 이제 경영자를 영입을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저런 협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로로피아나가? 좀 더 회장님한테 잘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하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세일즈 방식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어차피 회장님들은 저런 거 안 봐. 그냥 뭐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샀으니까. 예전에 사서 입는 옷이었군요. 사서 입는 거죠. 이게 보는 옷이 아니라 사서 입는 어딨어요? 거죠. 보여주면 안 돼요? 뭐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아깝다. 뭐냐
제가 일진 회사 다녔을 때 일진이었죠. 거기 회장님이 일진 회장이었잖아요. 일진 중에 일진 회장. 사비진. 쌉일진. 근데 그분이 보면은 그냥 아저씨죠, 그냥. 로로만 입어요? 아니 브리오니만 입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분이 왜 브리오니를 입는지 나는 잘 이해는 모르겠어요. 로로보다 조금 더 날티나는 옷 아니에요, 그게? 아니, 아무 티도 안 나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이게 최고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사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는 거야. 네. 그림이 비 이렇게 약간 흘려 써져 있는 그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급 브랜드들은 성우 형이 얘기한 게 맞아요. 그냥 충성 고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이게 간지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러면 그냥 사는 거지. 여기에 무슨 하이비고 뭐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세일즈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그냥 여기에 거기에 이제 이런 걸 얻는 것이 이제 추가로 이제 얹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중도층을 보수하려고 중도를 보수화시키려고 하는 게 홍준표네 지금 20, 30대를 잡았네. 패션계의 홍준표죠. 네. 자, 다음 뉴스 갈게요. 이렇게 정리해버린다고? 네, 비슬라 매거진. 아, 네네. 제가 읽을까요, 이거는? 네, 그러시죠. 네. 비슬라 매거진에 또 비슬라 매거진 에디터 분들이 몇 명 없는데, 중에. 크레딧은 안 나왔어요. 아, 광고 기사군요. 아니, 요게 그냥 읽을 필요, 제목만 읽을게요. 컨버스와 디스이지 네버댓의 협업 컬렉션 출시. 이게 이제, 한국 브랜드 중에는 최초로 이제, 컨버스랑 협업하는 거거든요. 이제, 디스이지 네버댓이라는. 와, 근데 그간에 단 한 건도 없었나? 한 건도 없었어요. 특히 나이키 코리아로 다시 들어온 다음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 그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컨버스가 워낙에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했고 컨버스 자체가 엄청 비싼 신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 브랜드 밸류로서 이제 나이키 계열의 브랜드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까다로웠었나 봐요. 아, 이게 보면은 그 하이비, 그러니까 지금 스트릿 패션계에서 제일 하이비 있는 사람은 버지라블러라고 많이 치면 친구들로 넘어가는 느낌인데 예를 들면은 그 에디첸 누구였죠? 중지위가 아니라 진관이. 진관이가 마스터 홍콩이었나 대만이었나 거기에서는 약간 사정봉 부인하고. 네 맞아요 그 사람. 이름이 사정봉이네요. 나는 그 마스터가 사정봉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약간 중화권 GD였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하는 브랜드랑은 여러 번 협업하기도 하고, 거기는 사실 나이키랑 협업하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패션에서는 한국을 이제 조금 인정하기 시작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 첫 타자가 이제 컨버스에서는 디스이지 네버댓이었고, 컨버스는 언제나 그냥 막 데어링 스피릿, 유스 컬처 이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스는 스케이트보드를 얘기한다면 여기는 그냥 아예 그냥 그 유스 컬처를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제 디스이지 네버댓을 첫 타자로 딱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결정은 2년 전부터 돼 있고 이제 준비를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2년이나 걸린 거예요? 프로세스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실질적인 하이비 사라질 수도 있겠지. 그 하나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절인데. 아니 진짜로 그래서 더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 얘네 얼마나 이러다가 스피드가 생명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좀 그런데 이렇게까지. 어쨌든 결정됐다고 들은 건 전 2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게 몇 가지 특징이 있네요. 일단은 제일 커다란 특징은 그냥 한국을 위해서 한국 시장에 나온 일종의 로컬 콜라보레이션이 아니라 글로벌 발견.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카시나하고 콜라보 했었는데. 컨버스가요? 나 있잖아. 컨버스 카시나.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최초인가 보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글로벌. 사실 글로벌 나갔던 것 같은데 생각. 나 해외 짓고 있는데. 기사가 불안해요. 기사가. 아 근데 그게 이제 브랜드와 유통은 좀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유통은 킹정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야, 진짜 기사가 싹구라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국내 외에도 도버스트림 마켓이랑 뭐 소스나 보데가 같은 데서도 판매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카시나 덩크 돈 올라간 것처럼 이것도 그런 프로세스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출시 자체를 글로벌로 하고 네. 뭐 이벤트 같은 것도 한국에서 홍대 컨버스 매장에서도 하고 네. LA에 있는 보데가
스토어에서도 일종의 프레젠테이션 워크숍 같은 것들, 뭐 티셔츠 실크 스크린 하는 거, 뭐 이런 네. 것들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뭐 다른 것들보다 확실히 네버댓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접근을 한다라는 것들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버스는 사실 정말 몇십 년 전부터 거의 같은 쉐입의 그쵸. 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브랜드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발전하지만, 그런데 이 네버댓의 영리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은 말하자면 빈티지에 주목을 해서 이런 아웃솔 같은 것도 보면은 뭔가 해진 느낌 나도록 하는 솔을 택했고, 그리고 워낙 그 비주얼을 만드는 역량이 뛰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거 딱 그 80년대 느낌이잖아요. 뒤 배경지가. 예.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다 노리고, 이런 패키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옛날 정말 예스러운 느낌들이 좀 나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을 요모조모 잘 담아서 하나의 좀 풀패키지 컬렉션을 만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신발 발매 하나만 더 할게요. 신발 발매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류랑 같이 그 협업을 해서 글로벌리 의류랑 같이 네버댓 팀이 디자인한 컨버스 의류가 나오는데, 아마 이런 사례로 보면 그렇지. 최초일 거예요. 그런 것 같네. 그러니까 뭐 타 브랜드들이 과거에 뭐 컨버스랑 일단 스트리웨어 브랜드들은 한 적이 없는 건 확실하고, 근데 의류까지 구성된 캡슐 컬렉션은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뭐 카시나도 그렇고 거의 단일 아이템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한 컬렉션을 했다라고 보는 걸로는 맞아요. 이제 뭐 최초다라고 하는 게 맞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도 요 발매 기사들이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 뜨면서 이 디스이즈 네버댓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형의 소셜미디어에 들어봤더니 이제 오픈했으니까 과거에 그런 좀 보스턴 갔다 오고 이런 것들 살짝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재미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형 얘기한 것처럼 뉴빈티지가 주제고, 약간 인플루언서들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오지들을 선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KB랑 레이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때요? 이거 돈 주고 살만해요? 돈 주고 산다, 안 산다, 주면 안 쓴다. 쓴다, 뭐 이런. 그치. 돈 주고 산다, 주면 쓴다, 줘도 안 쓴다. 주면 쓴다. 주면 쓴다. 저는 이 정도면 돈 주고 살만하다. 그냥 무난해요, 생긴 게. 저는 이제 무난한 물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막 다 솔드아웃 돼가지고 한 신발 하나 30만 원 정도 주고. 그건 안 사지. 리테일가 기준이죠. 오. 우리는 프리미엄 안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안 좋아합니다. 성원 형님은요? 저는 안 사죠. 네. 아니 주면. 주면은 버리진 않겠죠. 오케이. 전 돈 주고 산다. 왜냐면 네이비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란스타 로고가 남색으로 나와요. 킹정. 저거는 킹정이다. 왜냐면 은근히 안 나오잖아요. 저 컬러로. 없어요, 스웨이드로. 원스타 가지고 별로 장난도 잘 안 쳐. 디스니는 빨리 전화해서 달라고 그래요, 네이비. 돈 주고 사야죠. 뭐? 로로 피아노도 사시는 분인데. 모자 샀어요, 모자. 뭐냐? 100만원쯤 하겠지. 여기 시원하신 분. 네, 아무튼. 자, 다음 뉴스 갈게요. 아무튼. 자, 요거는 저다운 뉴스인데. 역시. 네, 패션 퍼스트의 최수환 기자님이고요. 브랜디라는 이제 유통 플랫폼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루 배송을 위한 직매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기존에도 이제 이런 중대형 유통사들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약간 포커스가 다른 점이 저는 이제 패션에서도 이런 쿠팡형 신유통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브랜디가 하루 배송 직매입 정책을 10월부터 도입하고 정산대금을 일주일 내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2달 걸렸었는데, 보통 이제 상대상 이제 2달이었었는데 일주일 내로 돈을 이제 그 제조업체에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산이 일단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키포인트로 잡았고, 그리고
상품을 직접 매입해서 판매자는 재고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뭐 마케팅, 물류, 배송 등의 운영 리소스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세일즈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한 4,000평 규모의 이제 동대문 풀필먼트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뭐 창고죠. 이제 창고에다가 이제 쌓아놓고서는 이제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했을 때 최종 이제 엔드 소비자들은 이제 저녁 도착과 새벽 도착 하루 배송 이제 서비스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하루 안에 안 한다 그죠? 근데 이제 패션은 원래 그래도 한 이틀 걸리잖아. 이틀 걸리는 건데, 뭐 당일, 뭐 서울 지역은 이제 당일, 그러니까 오전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는 거, 그리고서는 뭐 그 외 지역은 이제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해주겠대요. 브랜드에서 파는 패션 브랜드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주로? 이게 사실 그런 게 많아요. 이제 동대문 이제 원래 이제 보세집들에서 만들던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브랜드 그냥 붙여갖고 파는 것들. 라벨가리. 그런 것들이 좀 대다수이긴 해요. 근데 그런 걸로 이제 근데 브랜드가 이제 유통을 해보니까 뭐가 잘 팔리는지 이제 파악을 하니까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서는 그때 빠르게 이제 배송을 시키고 저는 여기에서 되게 큰 포인트가 브랜디가 그 특정한 잘 팔리는 물건을 좋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그 제조업체들을 종속화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사실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쿠팡만 해도 뭐가 문제냐면 얘들이 이제 직매입을 하고 그렇죠. 많이 팔아주는 게 엄청난 파워다 보니까 가격을 엄청나게 후려쳐요. 그렇지, 그 공급가를 후려쳐버리는 거죠, 이제. 근데 또 이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제 약간 종속돼, 왜냐면 이제 그 파워를 무시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자기가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도 후려침을 당하면서까지도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동대문 업체들을 이런 식으로 또 쥐어짜는 업체가 하나 생기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공급 안정성 그러니까 그 판매 안정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제조업체들한테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이제 의존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도 단점인 거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그 이제 쿠팡 같은 앱이랑 그리고 배달앱 특히 코로나 이후로 엄청 급성장했잖아요. 더욱더. 그런데 그 말하자면 편리함과 어떤 가격과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앱의 그 운영사들은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배송을 빠르게 하면서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쿠팡의 시도는 성공했어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몇십 조짜리 기업이 됐잖아요. 상장 잘했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쨌든 빨리 받아보길 원하는 거는 뭐 그냥 동서고금의 진리 같은 거라 결국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안 되던 서비스들이 지금 계속 쿠팡처럼 새벽 배송이니 저녁 배송이니 하루 배송 같은 것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거기는 써보니까 이 또 회사가 그 타워가 있고 그 업체들이 약간 종속 거기가 쿠팡 얘기잖아요. 반품이니 취소니 이게 콸이에요. 그렇지. 맞아. 페널티 먹여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카드 이게 그 전표 보면 쿠팡하고 쿠팡 이츠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뭐 시스템 안에 들어가 사는 거죠. 거기에 엄청 의존하고 살고 있어 나. 왜냐면 3,000원 내고 로켓 배송 신청하면 사실 반품 같은 것들이 뜯어보고 별로면 해도 분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 과정은. 그런데 저는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사실 이런 무한 경쟁 시대 플랫폼들의 싸움에서 대체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음식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쿠팡이처럼 엄청 비싸.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 야 이제 6,000원이야, 뭐 7,000원이야, 8,000원이야. 그래 나름대로 점진적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3만 원이야.
이제 진짜, 진짜? 정말 많이 올랐어요. 뭐 시키면 그 2만 원 무조건 넘어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건 네가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배달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배달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음식의 정가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진짜 막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들도 배달업체에 주는 돈이 자기네들 남는 이익보다 훨씬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 어디로 가냐? 싹 이렇게 소비자를 편리한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많다. 소비자들한테 정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배달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생기고 계속 무리하게. 맞죠. 예.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좋으면서도 뭔가 불편한 종류의 발전이에요. 근데 아무튼 쿠팡이츠도 저도 좀 요즘에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면 그냥 좀만 귀찮으면 시켜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말한 대로 뭐 하나 뭐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잘 안 시키게 되거든요. 뭘 한- 탕수육도 시키고. 그렇게요. 그렇지. 그렇게 만두. 되면 진짜 말한 대로 시켰다 하면 한 2, 3만 원 나오는데 맞죠? 그게 다 먹지도 않아. 오! 심지어. 맞아. 버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공감돼. 좀 좀 버리는 척 하지 마. 아, 눈치는 빨라가지고. 아, 지금 난 다 먹어, 그래.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실패 애호가 장윤수의 만망하는 비법이 혹은 뭡니까? 아, 저 하도 연재 말았어. 연재하다 제가 게을러가지고 요즘 글을 안 쓰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연재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훌륭한 서비스를 누리게 되면은 그만큼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뭐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비용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또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좋은 거 누리는 대신 나도 그만큼 엿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철 연금술사에 등가 교환의 법칙이 그러니까 이게 뭐 마냥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게. 호불호, 네. 장단이 있죠.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좋습니다. 네. 여러분 돈을 봅시다. 마지막 뉴스 해볼까요? 네. 또 벌써 패션 마지막이야. 포스트가 아쉽네. 네. 이거 하신 거 아니죠? 아, 아쉽네. 쉽네. 네. 패션 포스트 이하람 기자님인데요. 이거는 홍석우 씨 팔로우 했어요. 제가 조금 생각하던 주제의 기사가 아니, 근데 이거 올라와서, 엄청 길던데? 네, 올라와서 그냥 속성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코리아 무슨 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목은 이번에 그 이거 코리아 그리고 CEO 엄청 소리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제목은 CEO. 아디다스 코리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입니다. What's going on? 피터 모모라는 CEO가 바뀌셨어요. 참고로 아디다스 코리아가. 근데 쭉 내용을 읽어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특히 그때까지는 막 성장률이 18%. 아디다스의 세상이었죠. 난리였죠. 그때는. 카니에와. 코리아의 그 성장률이 특히, 그러니까 글로벌도 그렇지만은 코리아에서 특히 높아서 글로벌에서 코리아를 주목하고 있었대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근데 쇼미더머니도 있고 막. 그 회사가 잘했어 그때. 2017년에 이제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고 외신들이 전하기로는 나이키 코리아도 넘어섰었던 2017년에. 예. 그런데 2017년에 아디다스 코리아는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실적 공시 같은 것들 할 의무가 없어졌어요. 이제부터는 거의 추측이에요. 그런데 2018년부터 뭔가 내리막이 돼서 지금 기사를 딱 보면은 이제 되돌리고 싶은 아디다스의 2018년이라고 나옵니다. 아디다스가 국내 시장에서 하락세에 접어든 2018년엔 최대 경쟁자인 나이키가 글로벌 마켓에서 다시 폭풍 성장을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 글로벌 마켓의 패권이 아디다스에서 나이키로 다시 넘어간 것이다. 나이키는 2010년대 초중반 성장률이 둔화되며 위기를 맞았다. 그러는 사이 아디다스는 MZ세대들의 큰 지지를 얻었다. 당시 나이키의 안방 시장인 북미권에서 가장 잘 팔렸던 스니커즈는 아디다스의 스탠 스미스랑 슈퍼스타였대요. 그랬겠죠. 네. 근데 뭐 등등등 뭐 카니 웨스트랑도 아디다스는 하고 두 개밖에 없지 않나요? 맞아요. 라프 시몬스, 뭐 퍼렐, 뭐 다니엘 알샴, 뭐 팔라스, 그 스케이트보드 등등 했는데 뭔가 하락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니
아디다스 그룹이 2018년에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태평양을 하나로 묶은 원 아시아 전략을 발표했대요. 디비전 통합을 해버렸구나. 그래서 중국 상해에 본사를 둔 아시아 헤드쿼터가 출범했답니다. 아, 그리고 원 아시아 전략의 요점은 경쟁 브랜드인 나이키가 운영하는 통합 시스템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일관성 있는 어떤 정책을 펼친다라는 거고 뭐 시너지를 더 극대화한다면 좋은 말들이죠 다. 그런데 국내 기획 자체가 사라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사를 또 읽어보면 아디다스 코리아 역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수 사항이 되어버렸다. 일부 기획 및 디자인 인원은 상해 아시아 헤드쿼터로 흡수됐다. 결과적으로 아디다스의 원 아시아 전략은 아디다스 코리아 입장에서는 독이 됐다. 우수한 인력이 상해로 빠져나갔고 일부 홈쇼핑이나 라이선스 품목은 계약을 종료하면서 매출 누수로 이어졌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제가 기억하는 아디다스도 그러니까 제품력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정말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근데 요때 그 스와이프가 아디다스에서 나이키로 옮겨가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딱 그 시기에 18년. 근데 그러면서 18년? 아니 되게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나이키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애슬릿에 대한 어떤 좀 그게 있으니까 슈퍼스타들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정말 MZ세대에 맞춰서 컨텐츠를 푸는 것들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아디다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거를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뚝 끊겼어요. 그러니까 인스타 피드에 아디다스가 안 나와. 맞아. 주변 친구들이 아디다스랑 촬영을 안 해.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아디다스 아시아랑도 그쪽이랑 이제 일을 딱 이맘때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또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 컨텐츠 메이킹을. 그러니까 하이피스트가 아디다스랑 독점 계약을 하고 콘텐츠를 맞아요. 걔네들이 그거를 완전히 그걸로 완전 돈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시아로 다 찍어야 되니까 이제 한국에도 촬영 이제 그걸 나올 거고 뭐 아시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갈 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좀 뿌려졌었는데 근데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도 이제 글로벌리하게 뭐 홍콩 애들도 있고 무슨 뭐 스페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도랄까? 어떤 성격이 한국이랑 중국은 제가 봤을 때 100% 달라요. 막 엄청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요. 무슨 국수주의가 아니라 한국이 퀄리티가 훨씬 높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말하자면은 한국에서 웰메이드 컨텐츠를 아디다스가 특히 오리지널스 바탕으로 쫙 만들다가 글로벌리하게 중국 쪽 컨텐츠가 많아졌는데 그거를 한국으로 리프트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안 먹. 진짜 그게 문제인 게 그 이후에 2018년 이후에 아디다스 모델을 생각해보면 블랙핑크였고요, 송민호였고요, 시엘이었고요. 그냥 솔직히 졸라 강력해요. 그러니까 박재범이랑 비교해도 어디 하나 밀리지 않는데도 그 걔네들 찍은 그 감도가 묘하게 족구력? 네. 묘하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얘기해요. 아디다스,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또 그런 보정하는 뉘앙스부터 달라. 일반적인 어떤 꼭 슈퍼스타들 아니고 운동선수 아닌 사람들도 컨텐츠적으로 되게 웹사이트 가면 잘 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뭐 맨날 그 스니커 찍어서 올리는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고. 이게 지금 내가 그 로레알 프로페셔널 때문에 본사하고 제일 많이 싸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로컬에서 뭐든지 하는 걸 좀 놔뒀었는데 이제 좀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풀어주는 게 지역별로 지금 중국을 풀어주고 있어요. 거기가 시장이 크니까. 근데 여기는 블랙핑크의 나라잖아요. 그쵸. 여기 컨텐츠나 이런 비주얼은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되고. 오징어 게임의 나라인데. 그쪽에서 많이 파는 거는 여기서 나오면 알아서 잘 팔려요. 근데 그거를 굳이 거기서 하면은 그거는 중국에서도 100%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아무 데도 못 쓸 컨텐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데들, 그러니까 좀 감도가 있는 데들은 아시아 헤드쿼터를 한국에 두려고 하더라고요. 원래 홍콩을 그러니까 감도를 한국에서 맞추고 그거를 이제 뿌려주면 중국에서 그 시장에 맞게 뭔가 어레인지를 다르게 한다거나 뭐 가공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있잖아요. 뷰티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는데
그걸 100%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게 또 있어요. 한국은 아직도 그래도 좀 작잖아요. 약간 요런 마음이 일본, 중국하고 일본보다 약간 아직 좀 다음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좀 있어요. 봉준호의 나라인데 지금 정신 차려야지. 봉준호, 블랙핑크, 그 다음에 저 BTS인데. 국뽕 이미지 하나 넣어줘라. 저는 이런 게 왜 발생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장사 잘 되는 데에서 먹히는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그치, 가장 그치. 합리적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반대로 장사가 안 되지만 문화적으로 선도한다라는 것은 숫자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없지. 그러면은 이것을 그래서 그런 채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맨날 싸워야 돼. 근데 어.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멋있게 만들면은 중국 애들이 항상 걔네들은 저 로열티도 안 내고 그냥 가져와 써요. 왜냐면 중국은 그런 나라니까. 근데 그게 훨씬 더 잘 먹혔어 지금까지. 근데 그거를 굳이 거기서 뭘 하는데 돈 엄청 많이 쓰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는 못 써. 중국 틱톡 컨텐츠 유튜브 올라오면은 댓글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젖꿀이라고? 춘장 냄새 확 나지. 근데 이제 거의 뭐 기사는 끝인데요. 여기도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그런 원 아시아 전략 그게 좀 한국에서는 별로 안 먹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18년 이후에 직진출한 브랜드들의 마켓 쉐어를 많이 뺏겼답니다. 예를 들어 직진출은 아니지만 일단 휠라가 MG를 잡았죠. 완전 잡았죠. 그냥. 네. 그럼 무궁꽃이랑 콜라보할 줄이야. 그리고 남성복, 여성복에서는 언더아머랑 룰루레몬. 룰루레몬 진짜 빡세요. 네. 그래서 10대부터 30대가 많이 이탈했대요. 중딩이 일단 입어줘야 돼. 맞아요. 휠라가 되게 비대칭 전략을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딴 데서는 하지 않는 것들을 되게 시도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독특한 이제 포지셔닝을 이어갔는데 근데 그게 좀 잘 먹혔죠. 왜냐면 시도 자체를 마이크로하게 되게 많이 했으니까. 맞아. 그 당시에 막 기린이랑 같이 필라 노래 내고 보니 하니 모델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 신선한 시도들이었거든요. 보통 기업에서 가오 때문에 안 하죠. 근데 그런 게 또 단발적으로 그거 하나가 히트가 돼가지고 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쵸. 그런 걸 이렇게 계속하는 거지. 쌓이면 이게 하입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지금까지 요 안 좋은 그 이슈가 글로벌에서도 그렇게 썩 좋진 않대요. 사실 코로나가 제일 많은 영향을 끼쳤고 작년에 많은 셧다운했고, 그래서 2025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해서 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그 비전이 오운 더 게임이랍니다. 이 판을 지배하겠다. 그래서 그거 다 지배하고 싶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서울을 핵심 도시로 추가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오리지널스 라인의 슈퍼스타 에이티스 레콘을 뭐 다시 뭐 뭔가로 뭐 하고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여전히 스포츠웨어 브랜드들,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뭐 무슨 뭐 테크닉 도 수용하고 다 한다고 해도 키 스니커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발란스가 지금 길거리에 그런 1LDK 룩이랑 붐을 이루고 있는 것도 걔네는 키 스니커가 지금 있잖아요. 그게 하입이 계속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절대로. 네, 왜냐면 클래식처럼 보이니까. 나이키는 뭐 너무 많아서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키 스니커가. 근데 아디다스가 그거 같아요. 새로운 걸 낸다고 옛날 모델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은. 근데 아디다스는 지금 마땅히, 그러니까 올해를 지배한 예를 들어 스니커를 생각하면 나이키는 그냥 덩크잖아요. 덩크죠. 그러니까 덩크로. 그런데 아디다스 하면은 아디다스 없죠. 지금 생각이 안 돼.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디다스는 그냥 30년째 슈퍼스타예요. 아니 요번에 뭐 하고 있냐면은 포럼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옛날에 조던 만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작했던 아디다스 농구화거든요. 그 땡가스니 이거? 그것도 나름 뭐 클래식 중에 클래식인데 그거에다가 프라다 붙이고 막 그 색색별로 내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거를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는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디다스에는 그 정말 패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이지도 있고 사실. 그럼요. 근데 이지는 2016년에는 세계를 지배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디다스 올해 스니커 하면은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지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 저 사고 싶은 것들 몇 개 있거든요. 그래? 난 지금도 이지 신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그냥 중고차 잘 팔 것 같아. 아니 그 모델들 말고 중고차 잘 팔죠 그 사람.
매겨서. 근데 그거 말고 노란색에 막 이렇게 막 장갑처럼 막 나오고 희한한 것들이 막 있어요. 퍼렐 거 그런 느낌 아닌가? 퍼렐보다 더 이상해요. 뭐.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실험적이고 좋은데 그 마케팅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긴 그러니까 하죠. 저는 이제 그 약간 이게 그 방금 서구 형이 얘기한 거는 저는 반대로 가는 그런 그 어떤 분석인데 저는 오히려 키 스니커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조 단계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로컬 디비전에 대한 이제 그 마케팅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다. 아 그렇죠. 그건 물론 다 따로 중요하지. 가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아디다스는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아카이브가 굉장히 많고 제품들이 많아요. 그것들 중에서 로컬 디비전에 저 잘 먹힐 만한 제품들을 선정을 하고 그걸 로컬 디비전에 이제 그 감성에 맞춰가지고서는 이제 그 전개를 해나가는 그런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난 여기에서 이거 받고 한 발짝 더 나가면 로컬을 다 인정해주면 안 돼요. 동네방네 무슨 뭐 태국 뭐 이런데 말레이시아 이런데 로컬은 로컬이 아니야.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글로벌 자신의 브랜드들이.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박지성의 나라, 김연아의 나라, 여. 브랜드들이 이 센스, 이 감각의 헤드쿼터를 한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해야지 제대로 갈 수 있다, 이제는. 저는 그런 주장을 좀 펼치고 싶어요. 우리 국뽕 유튜버 됐네? 이거 국뽕 유튜버처럼 만들어줘요. 아유, 무리라고는 하지 말자. 아이고. 근데 그게 진짜로 내가 약간 국뽕적인 거 살짝 가면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있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는 한국인 모델을 썼어.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의 누구 로즈를 썼어. 그랬는데 얘가 광고에 나와 있는 비주얼이 그냥 교포야. 이런 집은 안 먹힌다고. 맞아. 그러니까 그거가 그 아주 맞네. 차이에 그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완전 한국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며칠 전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뉴욕타임즈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 네, 그럴만해. 그 한국을 대표하고 있잖아. 코리안 팝컬처와 뭐에 대해서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전의 공주로. 좀 코멘터리를 좀 부탁을 하고 싶다. 그렇지. 인터뷰를 할 수 있거든요. 해보고. 그래서 뭐 해야지. 전화로 하든 이메일로 하든 그래서 이메일로 하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니까 질문이 와 있구나. 제 생각보다 많이 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돈도 안 주는데. 질문이 좀 어려워서 네, 그래서 팝하고 있잖아. 팝하고. 네, 그래서 잘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겠다. 국뽕 사진에 성형도 넣어야겠다. 거기에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럼. 싸이 옆에 들어가야 되는. 옛날부터 그 스타일닷컴에서부터 우영미 선생님과 함께 대가리였다. 이 말입니다. 현세대. 홍석으로 몰라. 이놈들. 내 이놈들. 차세대 소통 리더. 글로벌 소통 리더인데. 내 이놈들. 정신 차려라. 자, 그래서 아디다스가 그간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기사였었고, 뭐, 그 분석하는 관점이 되게 일리가 있어요. 아주 제가 날카로워요. 네, 정말 날카롭네. 이하람 기자님이 아주 좋은 기사를 킹정. 썼습니다. 아디다스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중국 애들이. 안 보지? 뭐 그렇습니다. 아디다스는 뭐 그래요. 근데 저는 아디다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 나이키보다 아디다스를 좋아해요. 네. 실제로 신발도 더 많고. 하긴. 저도 아디다스가 더 좋아요. 싸서. 시몬스 그것도 있잖아. 싸서. 근데 지금의 이런 걸 보면 저는 그냥 개인의 팬으로서 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지. 잘 되면 저 신발이 지금 예쁘다고 나온 거야? 이거 미쳐버릴 것 같은 거. 저런 거 보면. NMB죠. 저거 뭐냐고 이게. 이거 중국 감성인가? 그런가 봐. 중국 애들 딱 좋아하게 생겼네. 이 사진 폴더명이 아디다스 코리아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풀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풀 필요는 없죠. 그렇죠. 뭐 알아서 하시겠죠. 다행이야, 그게 정말.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우리도 바빠요.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